봅시다. 자, 62쪽, 63쪽, 정규교재 62쪽, 63쪽은 이제 보게 될 건데, 자, 우선 우리 문제 한번 볼까? 자, 2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입니까? 이제 표현상의 특징. 그쵸? 자, 표현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라는 거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자, 23번 문제와 26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건 시어의 의미. 그쵸? 시어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자, 24번도 어떻게 보면 뭡니까? 표현상의 특징과 내용. 그치? 표현상의 특징과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고, 뭐 25번과 27번은 보기. 그쵸? 보기를 활용하여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가작품부터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사실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 그쵸? 작년 9월 모의고사입니다. 자, 작년 9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되게 쉽게 출제가 됐어. 그러니까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됐거든. 그런데 9월 모의고사는 너무 좀 쉽게 출제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9월 평가원 시험이 좀 쉽게 출제되면 수능이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러면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뭐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9월 모의고사가 워낙 좀 쉬웠기 때문에 아마 6월 모의고사는 어렵고 9월 모의고사는 쉬웠으니까 그 중간쯤으로 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거의 6월과 9월 사이에 나오는 정도로 시험이 출제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9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특히 문학이 오답률이 적었습니다. 정답률이 되게 높았거든. 그 이유는 뭐냐면 수능 특강과 연계된 지문이 꽤 많았기 때문에 정답률이 좀 높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이 그 지문을 보고 안 보고의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 지문 한 번이라도 본 거면 좀 익숙한 작품은 학생들이 좀 유리하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가작품 1년부터 보면 자, 아득한 옛날에 뭐 하는 겁니까? 나는 떠났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나는 떠난 거야. 그치? 부여를, 숙신을, 발해를, 여진을, 요를, 금을, 흥한영을, 음산을, 아무르를, 승가리를. 자, 그래서 나는 여기를, 그치? 뭐 하는 겁니까? 떠났는데, 범과 사슴과 너구리를 배반하고, 송어와 메기와 개구리를 속이고, 나는 떠났다 라고 이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디론가부터 뭐 하는 겁니까? 화자가 떠났다라는 것을 1년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1년과 관련된 24번 선택지 1번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죠? 자, 1번에서 여러 민족 나라 지명을 열거하여, 그치? 우리 앞에서 부여를, 금나라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해서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그 나라들의 특징이라는 걸 봤더니 바로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한반도가 있으면 한반도 요 위쪽에 있었던 나라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죠. 그러면 그 공간을 북방으로 포괄되는, 그렇죠? 동질적 공간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맞는 선택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24번의 1번 선택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외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년의 내용이 되고요. 자, 그런데 이어로 가봅시다. 나는 그때 자작나무에 이깔나무에 자, 자작나무와 이깔나무에, 그치? 슬퍼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내가 떠날 때, 그쵸? 내가 떠날 때 얘네들이 뭐 하는 겁니까? 슬퍼했고요. 갈대와 장풍에 붙들던 말도 잊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또한, 오로촌이 맷돌을 잡아 나를 잔치에서 보내는 것도, 솔론이 십리길을 따라 나와 울던 것도 잊지 않았다. 자, 그럼 이어는 다 뭐가 되는 건 내가 떠날 때. 그렇지? 자, 내가 떠날 때 뭐 하는 겁니까?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떠올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랬을 때 자, 24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번에서 니은에서는 의인화된 자연물을 제시하여, 자, 의인화된 자연물을 제시하여 맞을까 틀릴까? 맞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자, 왜 그럽니까?
자, 뭐라고 했어? 자작나무와 이깔나무가 뭐 하는 겁니까? 슬퍼하던 것을 기억하고 있고요. 갈대와 장풍이 나에게 말도 걸었네? 자, 사람 아닌 것이 마치 사람처럼 대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의인법이 사용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자, 여기서 이깔나무가 슬퍼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데, 정말 자작나무와 이깔나무가 슬펐다는 걸까? 아니겠죠. 누가 슬펐다는 겁니까? 화자. 그렇죠? 화자가 슬펐다는 것을 어떻게 사물에 뭐 한 겁니까? 감정을 뭐 한 겁니까? 이제 투영한 거죠. 그렇지? 화자가 사물에 감정을 투영해서 그 떠날 때 어떤 슬픔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2번에서 화자가 북방을 떠나면서 느낀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은 맞는 선택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죠. 자, 2번도 역시 답이 될 수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3번에 자, 디귿에서는 이별하다냐. 자, 유사한 통사 구조를 제시해. 자, 우리가 유사한 통사 구조라는 건 결국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는 거고, 문장 구조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문장 성분. 그렇죠? 문장 성분이 반복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디귿에서 문장 성분이 반복됐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로초니, 솔로니, 맷돌을, 십리끼를, 그치? 잡아, 따라, 그쵸? 뭐 주어, 목적어, 서술어, 그치? 같은 문장 구조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유사한 통사 구조를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답이 되는 거고요. 자, 화자가 북방의 기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왜? 잊지 않았다. 그쵸? 잊지 않았다를 뭐 하는 겁니까? 반복함으로써. 그쵸? 강조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3번도 역시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어진 내용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그때 아무도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림도 없이 그냥 그렇게 그 고향을 뭐 하는 겁니까? 떠나 나왔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그렇죠? 따사한 햇기에서 하얀 옷을 입고 매끄러운 밥을 먹고 단샘을 마시고 낮잠을 잤다. 아, 드디어 고향을 따라서 정착을 한 거죠. 그치? 자, 정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되게 편안하게 뭐 하는 겁니까? 지내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되는 거죠. 자, 따스한 햇기에서 하얀 옷을 입고 매끄러운 밥을 먹고 단샘을 마시고 낮잠을 잤다라는 겁니까? 정착했고요.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밤에는 먼 개소리에 놀라고 아침에 지나가는 사람마다에게 절을 하면서도 나는 나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대. 그런데 이렇게 정착해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뭐 하는 겁니까? 부끄러운 행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나는 뭐 하는 겁니까? 이 부끄러운 행위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근데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사는 게 왜 부끄러운 행위지? 라고 이제 이야기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백석의 북방에서 정현웅의 작품이라는 것은 수능 특강에 연계된 작품이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딱 생각해 봅시다. 아, 백석이란 인물이 시를 썼어. 그러면 이 시가 언제 쓰여진 겁니까? 일제강점기에 쓰여졌다는 어떤 배경 지식이 있으면 결국 이렇게 정착해서 편안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일제강점기에서 뭐 하는 겁니까? 안주하는 삶. 그렇죠? 일제강점기에 안주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 그런데 우리는 늘 얘기했지만 일제강점기 들어가고 안주하는 삶을 살았다 막 이야기하는 것은 어때? 내신 때는 이걸 되게 자세하게 좀 이야기하죠. 근데 수능 때는 이런 게 없어도 뭐 하는 겁니까? 해석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수능 문제라는 것이 어떤 주어진 문학, 그리고 문제, 그리고 선택지, 그 내용이 맞는지 틀리지만 합리적인 판단만 내리면 될 뿐이지 뭐 굳이 이거를 일제강점기에 안주하는 삶 이렇게 해석은 안 돼도 됩니다. 내신할 때는 이게 필요하겠지만 수능에서는 근데 어찌됐든
이런 배경 지식을 알면 사실 좀 지문을 이해하는 데는 좀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능 특강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한번 보고 가는 게 좋다라는 게 바로 이런 것들. 나한테 좀 익숙한 작품이 나오면 좀 편안합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 근데 만약에 익숙하지 않은 문학 작품들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점수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 같은 경우는 익숙하냐 익숙하냐. 그래서 문학 작품의 연결이 높으면 좀 시험이 쉬웠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독서는 더 이상 어렵게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수능 특강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는 좀 봐야 된다는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의외로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수능 특강 끝까지 못 본 친구들 생깁니다. 이렇게 해보면 수능 특강을 못 본 친구들이 그래도 한 20-30%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아마 다음 주부터 과제 안 해오면 아마 빡세게 굴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숙제만 해오면 큰일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은 이 선생님 지금 협박하고 있구나. 맞아, 협박이니까 꼭 숙제를 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데 너네 마음도 이해돼. 왜 지금 수능 특강 벌써 막 되게 많이 샀잖아. 수학도 해야 돼, 과학 해가지고 되게 많이 풀어야 될 건 알고 있지만 그게 고3의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어. 그 정도도 안 하면, 그렇지? 딱 그냥 수능 특강 푸는 게 그냥 가장 기본한 거야, 기본. 고3의 가장 기본이니까 하여튼 열심히 좀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제 이야기 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요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동안 돌비는 깨어지고 많은 은근부하는 묻히고 까마귀도 긴 족보를 이뤘다. 자, 돌비라는 건 돌로 만든 비석이 깨어졌고요. 은근부하가 땅에 묻히고 까마귀도, 자, 요 부분 특히 까마귀도 긴 족보를 이루었다. 자, 요걸 통해서 요 시행이 의미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좋겠죠.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는 세월이 많이 지났다. 그치,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 자, 세월이 뭐 하는 겁니까? 많이 지났다라는 것을 좀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앞에 거에서는 사실 못 알아챘어도 뒤에 까마귀도 긴 족보를 이루었다라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대대손손 길게 이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니까 그만큼 시간이 흘러갔다. 왜? 여기 이렇게 안주하는 삶이 어느새 시간이 많이 흘렀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리하여 또 아득한 옛날일 때 이제는 자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서 어떻게 나는 나의 옛 하늘로 땅으로 나의 태반으로 도왔다. 자, 얘는 지금 어떻게 슬픔과 시름에 쫓겨서 다시 어디로 돌아왔다는 겁니까? 태반. 그럼 여기에서의 태반은 뭘 나타내는 겁니까? 북방으로 돌아온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북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대. 왜? 슬픔과 시름에 쫓겨서. 이거는 일제강점기에 생각을 해보면 쉽게 좀 이해될 수 있겠죠. 우리가 북간도나 이런 데로 많이 이주해 갔었잖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옛날에는 북쪽에 우리 구역이었는데 조선시대 오면서 한반도로 한정됐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뭐 하는 겁니까? 쫓겨나가는 어떤 현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쫓겨나가는 현실 사실이 우리 의지로 나간 것은 아니었죠.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 거였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제외하고라도 자, 이렇게 북방으로 돌아왔으나 그렇지, 돌아왔지만 이미 해는 늙고 달은 파리하고 바람은 미치고 보레구름만 혼자 넋없이 또 도는데 막상 왔는데 보니까 막 희망 이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나의 조상은 형제는 일가 친척은 정다운 이선 그리운 것은 사랑하는 것은 우러는 것은 나의 자랑은 나의 힘은 없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과거에 이런 것들이 뭐 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미 사라지고 없는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분명 나의 어떤 삶의 터전이었던 곳인데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현실. 그럼 여기서의 아는 탄식이 하겠죠. 그렇지? 자, 그러면서 바람과 물과 세월과 같이 지나가고 없다라고 하면서 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얘기했던
몇 번 문제? 4번 문제와 5번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겠죠. 자, 리을의 시구가 미음에서 반복 변주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 되는데, 자, 리을의 시구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아무 이기지 못할 시름도 없이 미음에 참으로 이기지 못한 슬픔과 시름에 쫓겨 되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반복되고 변주되고 있다. 완전 똑같지 않으니까 변주란 말 쓴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자,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냐면 상반된 상황이 시간의 추이에 따라 일치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일치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었죠. 자, 얘는 시름도 없이 남쪽으로 온 거고요. 얘는 무언가 시름에 쫓겨서 북쪽으로 간 현실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렇지? 저 내용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겁니까? 4번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자, 5번 없다. 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그치. 가깝게 느꼈던 가치의 부재함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맞는 해석이 되는 거겠죠. 답은 뭐가 되는 겁니까? 4번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밑줄 준 내용을 쭉 이어 내려가면서 뭐 일제강점 이런 내용들은 하나도 드러나진 않죠. 그럼 굳이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냥 그런 것들은 그냥 단순한 배경 지식으로만 활용할 뿐이지 우리는 철저하게 주어진 선택지만 가지고 맞는지를 틀린지를 판단하는 게 문학 감상입니다. 수능에서. 그러니까 배경 지식도 중요해. 그러면 확실히 해석 능력은 좀 더 늘어나겠죠. 근데 우리가 읽었던 일제강점기 이런 내용들은 어디도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지. 24문제 보면. 자, 그럼 우리 봅시다. 그럼 우리 23번 태반. 그렇죠? 자, 이 태반이라는 건 뭐였습니까? 북방으로 다시 돌아온 현실을 느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화자는 어때? 태반에서 상실감 느꼈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봅시다. 소외감? 이런 건 뭐 확인할 수 없고요. 이별을 수용하지도 않았고요. 희망이 드러나지도 않았고요. 생명의 섭리를 지향하지도 않네. 자연스럽게 23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 나를 읽지 않아도 1번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작품이 끝나고 그러면 22번 문제. 그렇죠? 22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비판적 태도로 현실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가해 내용에 드러나고 있죠.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기 슬픔과 시름에 쫓겨 나는 나의 옛 하늘로 땅으로 나의 태반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통해서 비판적 태도로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할 때 여기에 해설이 맞다라고 이제 나와 있거든. 자, 역사적 상황이라고 이제 이야기 됐을 때 그치. 바로 요 부분을 가지고 보통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역사적 시간이 흘러가면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현실. 그래서 요것을 역사적 상황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역사적 상황이라는 말이 나오면 좀 되게 구체적으로 좀 시에서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역사적 상황이라고 이제 뭐 이야기되고 있으니까 뭐 충분히 이 내용을 가지고 해석은 가능은 하겠죠. 그래서 해설을 보면 아마도 역사적 상황에 대한 것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맞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그 시간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그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으로. 자,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뭘 나타내는 겁니까? 비유법. 그렇죠? 비유법을 이야기되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자, 비유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직유법이 있죠. 자, 직유법이 되기 위해서는 뒤에 뭐뭐처럼, 그렇죠? 뭐뭐 같이, 뭐뭐듯이, 뭐뭐인 양 이렇게 네 가지가 보통 들어가죠. 자, 그럼 또 이제 두 번째 직유법의 친구 또 누굽니까? 은유법이 있겠죠. 자, 은유법 같은 경우에 표현될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합니까? A는 B다. 그렇죠? 내 마음은 호수요. 그래서 A는 B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A의
B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바로 어딜 보시냐면 나 작품에 읽어서 알겠지만 바로 이 부분 살얼음의 창 그렇죠? 자 살얼음을 그치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창에 비유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A의 B의 형태로도 은유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딱 봐도 답은 3번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지? 3번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럼 계속해서 그죠? 자, 은유법 말고 또 빗대어 표현한다는 거 뭐 있습니까? 의인법. 그렇죠? 의인법 사용된다라는 거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번째 뭡니까? 대유법. 그렇죠? 의인법 가로 열고 화류법 이렇게 되겠죠? 자, 대유법은 뭡니까? 사물 전체를 일부의 내용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 너네가 가장 대표적인 거 고전식에서 강호라는 말이 있죠. 그럼 강호라는 말은 강과 호수잖아. 그런데 우리 이거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 자연. 그렇죠? 자연의 일부를 통해서 이 전체를 나타내는 이게 바로 뭡니까? 대유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건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어쩌다 한번 아마 내가 안 볼 가능성 높은 거 풍류법. 자, 풍류법이란 게 있는데 이 풍류법은 속담이나 이런 것들이 활용되면 얘도 역시 비유적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이지만 얘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나도 한 번인가 두 번 봤던 것 같아. 풍류법과 관련된 거. 거의 못 봤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거의 가능성이 없죠. 그렇지?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자, 여기서 뭐 가해소리 아까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 이런 것들 다 드러났었고요. 자, 영탄적 어조. 그럼 영탄적 어조로 한번 갑시다. 자, 우리 이 작품에서 영탄적 어조는 누가 봐도 이게 바로 뭡니까? 영탄적 어조가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얘기될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또 한번 물어봅시다. 영탄적 어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면 그렇지? 가장 대표적인 거 방금 이야기했듯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감탄사. 그렇죠? 자, 감탄사는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영탄적 어조가 될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영탄적 어조가 될 수 있니? 감탄사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있죠. 그렇죠. 감탄형 어미. 그렇죠? 자, 감탄형 어미가 사용돼도 역시 대표적인 거 뭐뭐하는 구나. 그렇죠? 자, 요 두 개가 사실은 영탄적 어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요 느낌표. 요거 사용돼도 역시 영탄적 어조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보통 요 세 가지로 웬만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다가 분명 영탄적 어조가 사용됐대. 그런데 1번도 안 사용되고 2번도 없고 3번도 없어. 근데 왜 영탄적 어조지? 라고 하는 것에서 하면 하나가 더 있죠. 영탄적 어조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네 번째. 그렇지? 서리적 영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뭐가 되는 겁니까? 서리법이면서 동시에 영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보통 이 세 가지가 없는데 영탄적 어조가 사용됐다는 건 아마도 이 네 번째를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시구에서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폭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이제 이야기됐을 때 자, 뭐가 되는 겁니까? 서리법이죠. 그렇지? 아름답다라는 것을 의문문으로 만든 거야. 그렇죠? 진짜 아름답다. 그 얼마나 아름답냐. 자, 얼마나 진짜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뭐가 영탄의 의미도 가지고 있죠. 영탄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드러냈을 때, 그치? 영탄이라고 얘기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서리법이면서 영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통 서리적 영탄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진짜 가끔 한 번 나옵니다. 어쩌다 한 번씩. 한 2년에 한 번? 뭐 이런 정도로 모의고사에서 출제되기는 합니다. 서리적 영탄이라는 의미는. 근데 이거 아까 보통 아까 얘기했던 이 세 가지로 되는데 이 세 가지로도 뭐 하는 겁니까? 안 보여. 그러면 네 번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영탄적 어조. 영탄적 어조가 쓰였다는데 도대체 어디 쓰였는 거야?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네? 그러면 4번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요거에 대한 논란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서리법은 무조건 영탄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니야 서리법 중에서 이렇게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을 담고 있으면 그게 영탄의 의미를 가진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난 개인적으로는 후자가 더 맞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서리적 영탄이 있다라는 것은 머릿속에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 서리적 영탄이 나올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개념이 있다. 실제 모의고사에서 출제됐었고요. 애들도 되게 많이 틀렸던 문제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탄적 어조라는 것이 이러이러한 것이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 자, 그러면 여기서 어쨌든 가는 사용됐고요. 자, 그 다음에 향토적 소재도 역시 활용됐죠. 매기 개굴이 나오는 거니까 향토적 소재가 사용됐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와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이제는 우리 뭡니까? 나와 관련된 걸 좀 보여야겠죠. 자, 그럼 보기를 한번 먼저 봅시다. 자, 보기에서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냐면 자, 얼음 아래 물고기를 보면서 유년 시절의 생가를 생각한대. 얼음 아래 물고기 보면서 생가. 자, 그러면서 그 물고기네 집들을 여기저기 바라보는데 이것이 바로 화자의 생가에 대한 기억이 겹쳐진다. 자, 좀만 정신 차리시고요. 자, 집중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서 화자는 자신을 물고기에 투영하면서 자, 성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생가에서의 시린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대. 그래서 이 시린 기억이라는 것은 딱히 막 엄청 긍정의 어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렇지? 시리다라고 이제 이야기되고 있으니까. 자, 그럼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이야기되는지. 자, 겨울 아침 언기를 걸어 물가에 이뤘다. 자, 화자가 물가에 갔더니 자, 물가에 이렇게 얼음이 있고요. 자, 요 밑에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고기들이 보이더래. 그렇지? 자, 그랬더니 겨울 아침 나와 물고기 사이에 창이 하나 생겼다고 여기 얼음을 창이라면 돼. 물고기네 지붕을 튼 살얼음의 창 하면서 이제 은유법 사용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투명한 창 안에 물고기네 방이 한눈에였다. 나의 생가 같았다. 물고기네 방이 뭐와 같았대? 나의 생가 같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됩니다. 자, 그랬을 때 1번 선택지를 한번 볼까요? 자, 투명한 창을 본 물고기네 방이라고 표현한 것은 윗글의 내용 맞고요. 자, 물고기의 공간과 자신의 생가를 겹쳐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1번은 답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으로 나를 보고 생가의 식구들이 나를 못 알아보고 사방으로 흩어져. 그런데 물고기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난 분명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치? 얘네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사방 쪽방으로 흩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방으로 흩어지는 물고기의 움직임들을 그치? 화자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거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럼 2번도 역시 답이 될 수 없겠고요. 그럼 계속 봅시다. 그러면서 젖을 갓된 어린 갓들은 참말을 해서 그냥 자기네끼리 놀고 그치? 우리 보통 어린애들끼리 모여 있잖아. 근데 형제 자매 있으면 생각을 해보자. 어렸을 때 생각해봐. 내가 한 4살 5살때는 오빠 또는 남동생 이런 친하게 잘 지냈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사이가 뭐 하는 겁니까? 막 싸우고 맨날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도 남동생 있거든. 2살 차이거든. 엄청 싸웠습니다. 되게 유치한 걸로 내 동생 왜냐면 집에 엄마가 안 계셔 그러면 밥을 차려 먹어야 되잖아. 밥을 차려 내 동생 절대 밥을 차린 적이 없어. 동생인도 불구하고 걔는 내가 차릴 때까지 안 먹고 기다려 내가 차리면 와서 먹습니다. 와 그래서 내가 한번 열받아가지고 한번 언제까지 안 먹냐 했는데 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 먹어. 그래서 내가 못 참고 저녁에 찾다 그리워서 콜랑 먹는 거야. 열받겠니 안 열받겠니? 열받아가지고 진짜 그래서 나쁜 짓이지만 동생을 한 대 때렸습니다. 야이 빡 치면서 너는 자기는 안 먹어도 된대. 근데 차렸으니까 먹을 수밖에 없대.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독한 놈 이러면서 이제 그냥 내가 차렸습니다. 그냥 와서 먹어. 그냥 먹어. 안 돼. 야 저녁까지 안 먹더라고. 자기는 안 차리면 안 먹을 생각이었대 그날. 오 그래? 뭐 그래가지고 그냥 결국 내가 지지쳤지.
그래 너 많이 먹어라. 그래서 내가 차려가지고 야 와서 밥 먹어. 그러면 먹어. 진짜 그렇게만 먹고 대신에 이제 치우는 건 지가 치웠죠. 치우는 그것까지 안 하면 안 되지. 두드러 패야지. 그렇지. 했는데 그건 했다. 하지만 좀 얍삽하더라. 근데 뭐 지금 얘기하면 그치 뭐 추억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크면 또 이게 추억이 될 수. 지금 막 형제 자매들하고 막 싸우잖아. 나중에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럼 크면 엄청 친해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딱히 선배 남동생인데 엄청 그렇게 친하지는 않아. 뭐 이렇게 전화 통화 1년에 한 번? 야 오늘 집에 가? 뭐 설날 때 이제 며칠 오늘 언제 몇 시에 갈 거야? 끝. 안 해. 그리고 나서 추석 때도 전화하죠. 추석 때는 집에 가니? 뭐 이런 거죠. 그치? 자 어쨌든 자 아이들은 아이끼리 있고요. 자 어미들은 그치 또 어미들끼리 뭡니까 돌 틈새로 그게 깊은 곳이라 때로 들어가서 여전히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무슨 급한 군요 그 비족은 구석방에 빼곡히 모인가 서서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음아 그러면서 너는 아직도 이 생가에 살고 있는가? 시린물 속 시린 물고기에 눈을 달고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됐을 때 자 나머지를 한번 봅시다. 젖을 갓댄 어린이들 유년 시절의 모습 맞네. 그렇죠? 자 그런데 봐봐. 비좁은 구석방에 급한 궁리를 하는 건 뭐 하는 겁니까? 어미들이 그냥 몰려있는 모습. 그래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갑자기 유년 시절 생가에서 왜 따로 지내야 됐다. 근데 앞에서 보면 3번과 4번이 모순되는 게 앞에서 3년에서는 자기네들끼리 막 놀고 있다라는 건데 갑자기 뭐 하는 겁니까? 왜 따로 지내야 했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답을 낸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자 5번 봅시다. 마음아 너는 아직 살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여전히 유년 시절을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23번에 생가의 답 확인해봐요. 나의 여자는 생가에서 저 서글픔 시린 그렇죠? 시린 눈, 시린 물고기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시린 물속 시린 물고기에 눈을 달고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1번이 답이 된다라는 거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26번에 A와 관련된 부분 창, 얼음창, 불안심화 아니고요. 이상향 형상화하는 것도 아니었죠. 그럼 1번과 2번은 답이 될 수 없고 다작품을 읽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겠죠. 자 그런데 다작품 봤더니 보기 자 보기도 문제 유형만 다른 거지. 이것도 결국 뭡니까? 외적 증거를 활용한 거죠. 자 그러면 그 조건을 보셔야 됩니다. 늙은 나무가 인간에게 도움을 받아 오랫동안 자라났다며 착안했다. 요거 하나. 서로 다른 생명체가 각각 이익을 준다. 이걸 가지고 뭐해? 문학작품을 감상해 보재.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을 봤더니 그렇지? 자 동쪽에 늙은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가 엄청 크대. 집채와 같았고 성난 파다와 같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답은 3번이 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런데 기둥으로 나무를 받쳐 놓았는데 모두 12개다. 자 그런데 이 기둥이라는 건 당연히 인간. 그렇죠? 인간이 받쳐 놓은 거, 인간이 나무에게 도움을 준 거. 요게 되는 건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나무를 통해서 뭐 했대? 서늘한 그늘 아래를 거니면 내가 관청 안에 있어도 마치 벗어난 느낌을 들게 해준대. 알고 봤더니 나무도 인간에게 이익을 주고 있었네. 자 요게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이면서 27번에 1번과 2번 선택지가 지워지겠죠. 이렇게 해서 지워짐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두 번째 좀 문단을 볼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나무는 정말 특이하건 이 나무라는 건 바로 뭡니까? 얘를 얘기하는 거죠. 얘는 특이하대. 원래 풀과 나무가 살아가려면 제각기 몸을 보존하는 계책이 있대. 자기만의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 나무는 그 방법을 벗어났다는 거지. 누구 때문에? 인간의 도움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나무라는 건 충분히 무게를 감당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얘는 기둥을 받친 거잖아. 인간의 도움 때문에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거고요. 풀들도 역시
짓밟고 지나가더라도 손상을 입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기만의 개착이 있는데 뭐 하는 겁니까? 만약 받쳐주는 길이 없으면 부러지고야 말 것에 조물주가 이 나무에게 사람의 손을 빌려 온전하도록 한 것인가? 라면서 이제 이야기 됐을 때 결국 인간의 도움으로. 그런데 3번 선택해 봅시다. 풀과나무가 보존하는 계책이 있다라는 것은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다는 거죠. 풀과나무가. 그런데 해설에는 어떻게 조물주가 서로 다른 생명체에게 이익을 주고받다. 아, 이익을 주고받는 거 뭐였습니까? 늙은 나무였잖아.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서로 뭐 하는 겁니까? 모순되는 거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 우리 나머지 문제도 해결되겠죠. B. 기둥. 그쵸? 인간이 세운 기둥. 책임감 떠올리게 하지 않았고요. 극복한 거 아니었죠? 그럼 답은 몇 번? 5번만 남게 되겠네. 그쵸? A와 B는 모두 세상을 새롭게, 그쵸? 얼음에 비친 물고기를 통해서 생가를 떠올리는 거고요. 그 나무를 보면서 이게 특별함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 서로에게 이익을 주고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거니까 5번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나머지 뒤에 거는 굳이 지문을 읽진 않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